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잘 달려줬었는데요. 기술주들의 힘도 셌었고 지수도 사상 최고가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M7 종목들이 모두 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6월 CPI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일단 지수의 분위기는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정사실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에도 잘 버텨줄 것 같았던 빅테크 종목들 외에서 이제 금리 인하 속 중소형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국내 섹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같이 복기부터 시작해 보시죠. 어제 시장은 좀 차별화였다. 명확하죠. 최근에 계속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아웃퍼폼하는 차별화 현상이 어제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비둘기 파워 이슈 덕분에 코스피는 그래도 2,900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3,000을 갈 것인가라는 기대감까지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는 올라가는 대형주가 조금 달랐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최근에 계속 밸류업이 순환매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아쉬운 흐름도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0.8% 오른 채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0.7% 하락이었습니다. 여전히 우호적인 수급 주체가 부재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한동안 시장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줬었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온 것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장중에 코스피도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망도 조금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PI를 앞둔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었죠. 섹터로 봤을 때 이 점을 찍은 것은 괜찮았다라는 뜻입니다. 금융주 강세 흐름이었는데요. 금투세 이슈나 순환매 그리고 금융주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등등의 내용 속에 금융주들, 증권주들, 밸류업 쪽에서 지주사 일부 등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2차 전지 쪽이 어제는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도드라졌는데요. 칠레산 리튬에 대해서 미국 IRA 혜택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레 리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주들이 강세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되겠습니다. LG 엔솔이 3%,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이 4에서 6%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날은 2차 전지 테마 ETF 정기 변경일도 일부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과 단양 등의 리튬 유망 광산에 대한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일부 종목들 강세 흐름 2차 전지 쪽에서 나타났네요. 섹터를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일부 개별 호재가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입니다. 어제 중립 흐름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차익 매물이 좀 있었죠. HLB 그룹주,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휴젤, 에스티팜 등에서 하락이 있었고요. 반도체는 TSMC 매출 호조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국내 장 초반 출발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대비해서 후반에 탄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장초 대비해서 상승폭을 꽤 많이 줄였다라는 점은 아쉽긴 하네요. TSMC 고객사로 좀 압축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HPSP 어제 7% 이상의 상승을 나타낸 것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바이오는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래도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중립, 그리고 반도체는 괜찮은 소식에서 일부만 반응했다라는 것에서 어제는 좀 중립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섹터로 본다면 게임주는 어제 이슈가 있었죠. 어제 브리핑 내용 중에 하나였던 시프트업 상장 이슈 18% 상승하면서 시총이 4.1조 정도 됐습니다. NC소프트 시총보다는 좀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시프트업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기업의 계속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크래프톤과 넷마블은 또 여전히 본인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화학 섹터가 어제 강했습니다. 합성고무 덕분에 금호석유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금호석유 저희가 화학 섹터 이야기할 때마다 증권사에서 계속 탑픽으로 꼽고 있는 곳이 금호석유나 뭐 국도화학 등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원래 어느덧 야금야금 올라서 24% 정도 상승세 나타냈네요. 어제도 6.8% 올라가면서 16만 4,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롯데케미칼과 처음으로 30년 만에 시총 순위가 바뀌는 화학 섹터 내에서 시총 순위가 바뀌는 흐름이 장중 나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롯데케미칼은 1% 상승에 그치기도 했죠. 금호석유는 대표적인 화학 섹터 내 다운스트림 기업입니다. 다운스트림 기업 중심으로 대응하자라는 게 화학 섹터 이제 증권가 보고서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게 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보고서 내용인데 회복의 초입이다라며 하나증권의 보고서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석유화학은 여전히 다운스트림 업체에 집중해야 되고 MBL,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등의 대표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의 시총 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으며 그로 인해서 금호석유와 국도화학, KCC, 효성첨단 소재, 유니드 등을 탑픽으로 꼽는다 이야기했습니다. 화학 섹터 분위기가 이렇게 다 같이 가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달라질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가 또 살짝 언급이 되면서 밤사이 알리바바 등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중국 경기와도 화학 섹터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삼성 이슈. 애플의 사상 최고치와 폴더블 폼팩터 기대에 대한 자극,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모멘텀 등등이 IT 부품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상승했고요.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이슈, XR 폼팩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죠. MP, 덱스터 등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짚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애플의 무언가, 삼성의 무언가라는 것은 좀 국지적인 면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I 패러다임 속에서 AI가 탑재된 기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IT 부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 달라진 곳을 찾아본다면 LG그룹주, 화학 등이 되겠고요. LG그룹주에 대해서는 얼마 전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나오기 바로 전날 이들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LG그룹주라는 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낙폭이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으나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HLB 그룹주에 대해 보유자시거나 아니면 보유할 생각이 있거나 하셨던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전후로 제약바이오 쪽에 각각의 뉴스가 하나씩 있었죠. 알테오젠이 장 마감 직전에 한 10여 분 좀 전쯤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독 뉴스였어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국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시장 규모 한 1.5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제품 출시 후 10년 동안 임상 단계별 기술료 수익과 중국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관련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2종이 있고 알테오젠 제품까지 이제 3종이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톱5 제약사 중국 내에서 치료제약의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인 거죠. 이쪽의 판매망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같이 기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이 나오고 알테오젠이 장중에 5%까지 빠졌다가 여기 3% 정도 하락권이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낙폭을 줄이면서 시장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도 1.4% 떨어지는 등 일단 이 회복의 시세 연속성을 띄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테르가제도 그렇고 최근에 알테오젠의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고 일단 8월, 9월까지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오늘 알테오젠의 내용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부터 장 마감까지 압박을 좀 받은 곳은 HLB 그룹주입니다. 장중에 이르면 10월에 리보세라닙 허가 재심사 신청을 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서류 재제출 일정 설명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HLB 그룹주는 생각했던 것보다 늦었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급락이 나왔어요. 시간의 하한가 속출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이들 종목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알테오젠, HLB 그룹주, 삼천당 제약 등등일 텐데요. 유한양행, 오스코텍도 그렇고요. 이런 쪽의 뉴스는 계속해서 면밀히 좀 추가 소식을 살피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중에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수급이 계속 강하게 유입되는 듯한 흐름이 있었어요. 어제 장중 차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수급을 보시면 7월 달 외국인이 사주던 거, 팔던 거 하는 규모를 보면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몇 배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대응 없다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그래서 로봇 쪽에 무슨 이슈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마감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두산 로보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수급을 받아가면서 6% 이상 급등이었고요. 매매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된다라는 소식이 있죠. 왜일까요? 두산그룹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감 후에 두산그룹주 이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잠시 로딩이 길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두산그룹주 내에서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반도체 소재로 핵심 사업부 등을 나눠서 계열사 위치를 재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쉽게 저희 도식화해준 그래픽 감독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상태의 두산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두산 밥켓에 투자한 회사를 빼서 여기 신설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여기에 있던 두산 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밥켓이 이쪽으로 자회사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 밥켓 주주들에게 두산 로보틱스가 지분을 주고 두산 바켓의 100% 자회사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두산 바켓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동이 펼쳐져서 이것을 두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빠르게 고민하고 해석하는 목소리 등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하나씩 시장의 소리들을 정리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1조 넘는 이익을 내는 게 바로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그룹주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그런 두산 바켓이 상장 폐지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서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100% 자회사로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 바켓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두산이 기존에는 두산 바켓의 지분율이 낮았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두산 밥켓의 지분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두산 입장에서는 알짜 회사의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웃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두산 밥켓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이동하게 돼서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로봇과 뭐 이런 건설 기계 쪽을 같이 합쳐서 스마트 머신 이런 쪽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해석이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되고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100%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죠. 두산 바켓을 소유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해외 딜러망을 확보하게 되고 든든한 자금줄이 될 수 있겠죠. 두산 바켓으로부터 돈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배당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산은 두산 바켓의 실질 지분율이 급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쪽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켓에 편제된 1조 원 넘는 차입금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알짜 자회사를 좀 빼앗긴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았지만 계산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을 가져볼 내용은 이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를 사야 되냐? 왜? 그룹에 돈 먹는 하마인 두산 로보틱스, 미래 첨단 산업으로 실적을 내기가 조금 어려웠던 지금 상황에서 두산 바켓이라는 든든한 돈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산 바켓과 함께 무인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어제 장중에 이미 이 내용이 좀 반영된 것인지 6% 상승이었었고요. 두산 바켓은 어제 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두산의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어제 3% 상승이었는데 어제 장중 차트 어땠는지 한번 열어봐 주시죠. 두산은 알짜인 두산 바켓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 외에서도 8%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두산우와 우선주들은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냐, 두산을 봐야 되냐가 고민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두산 바켓의 주주분들은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참 정해진 수익을 따박따박 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꿈이 가득한 미래에 베팅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은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해오고 있네요. 과거에는 소비재, 무역업, 유통 사업에 치중됐었다가 중간에 한번 그룹의 성격을 싹 바꿨었죠. 동양맥주나 뭐 두타나 김치 사업 등을 매각하면서 그것으로 중공업이나 기계 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바켓 등을 일부 사들이고 키워 나갔었죠. 그러다가 조금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HD 현대 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또 어찌됐건 생존의 길을 걸어왔었다가 이번에 첨단 산업으로 조금 미래 성장 동력을 탑재하는 식으로 그룹의 성격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이것에 두산 바켓의 이러한 변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꾸려가고 생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몹시 좀 당황스러웠던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자, 두산그룹주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SK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약간 첨단 산업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로봇 쪽의 이슈가 자극이 될 것인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뉴스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두산그룹주 이슈가 로봇이나 무인화, 스마트 팩토리를 자극할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는 로봇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으로 갑니다. 이제 CPI 발표가 됐죠. 6월 CPI는 보시다시피 모두 예상을 상회했다,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동차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 요인이었고요. 의미 있었던 게 주거 비용의 상승폭입니다. 이 주거 비용의 상승폭이 보통 0.4에서 0.6으로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잡히면서 0.2%대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물가가 꺾인다라는 것에 명확한 시그널을 본 듯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9월 인하 가능성이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9월에 이어서 12월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마음속 불안이 있었죠.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침체성 인하가 되면 어쩌지? 경기 침체가 오면 어쩌지? 이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해서 자극되고는 있습니다. 자, 이 이슈와 함께 생각나는 톰 리, 펀드스트랩 전략가이자 설립자인데요. 연초에 앞으로 인플레는 바위처럼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디플레이션으로 침체에 대한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던 바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이것은 앞으로 발표될 지표와 데이터에 좀 달린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CPI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과 S&P 500은 이렇게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텐데 그것이 거의 다 기술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도 버텨줄 것으로 봤던 빅테크. 그런데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래 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 이동이 있었고요.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스닥은 2% 빠졌는데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3% 이상 올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CPI 공개 이후에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장에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빅테크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은 또 어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2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 중소형주로 순환이 돌았고요. 중국 경기 기대로 알리바바나 핀더더 등의 종목은 올라갔다. 이 정도 특징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때마침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메가캡, AI 지출이 너무 많아서 수익의 추가적인 증가가 없다면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하다. 이 모든 것들이 차익 실현을 좀 자극했고요.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마이크론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좀 많이 빠졌어요. 8%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좀 쉼없이 단기간의 상승을 계속 기록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배런스 측에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 테슬라께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고요. 블룸버그 측에서 보도했죠. 로보택시 공개 원래 8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월로 늦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8% 급락했고요. 24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항공이 가이던스 전망 예상 하회하며 항공주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카 항공 다 델타항공과 3% 이상씩 빠졌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되다 보니까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홈디포나 로디어, DR 호튼 등의 주택 건설 쪽의 종목들의 강세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경신하는 가운데 다우는 그에 동참하지는 못했었는데 밤사이에 다우는 또 올랐어요. 이렇게 명확히 반을 딱 나눠가지고 에너지와 주택 쪽, 금융 쪽 이쪽이 강했다. 그러면 지수를 보지 않아도 다우는 올랐겠구나.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빨간불로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나스닥과 S&P 500은 빠졌겠구나. 시장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순환의 과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이 올랐던 빅테크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입니다. 테슬라는 밀렸지만 다른 전기차와 리튬 쪽 종목들이 밤사이 괜찮았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 포드, GM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위기의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산업 보조금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의 8개 주 혜택이 들어가서 표심을 노린 움직임이라는 거죠.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뒀고요. 퀀텀스케이프가 급등하는 흐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과 꿈의 배터리, 전고체 양산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연결고리로 전기차 리튬 전고체를 같이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고체 관련 종목들 밸류체인 이 정도 정리가 되고 있죠. 레이크머티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 거론이 되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측에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걱정하면서 좀 다급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취임도 전에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작년 6월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작년 6월에 재건 이슈를 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애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재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7월 2주차 왜 이렇게 길었던 것 같죠? 뭔가 일정 등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실적 발표도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어느 쪽 잡아주시나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XR 쪽 VR, AR까지 같이 오랜만에 올라갔는데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4 성공적이었습니다. 최다 또 제품군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막바지쯤에 이런 이야기 나왔죠. XR 관련해서요.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올해 선보이게 될 새로운 XR 플랫폼도 기대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릭 오스터로 구글 플랫폼 디바이스 사업 총괄도 같은 이야기 했죠. 삼성과 퀄컴과 지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XR 같은 미래 기술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작년 2월에도 언팩에서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XR 동맹에 대해서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동맹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나올지 출시 일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기기를 출시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유저들이 늘어나고 기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의 퀘스트, 애플의 비전 프로, 그 다음은 삼성과 구글의 뭔가 합작품이 무언가가 나오게 되겠죠. 이름도 모르고 아직 스펙도 일정도 모르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일지 소프트웨어일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먼저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기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XR 폼팩터를 개발하고요. 거기에 이제 칩셋은 퀄컴이 제공을 하고 구글의 OS가 탑재될 것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이쪽 사업에 뛰어들었었죠. 작년 말에 삼성 글라스의 상표권을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획득을 했습니다. 갤럭시 링과 또 연계를 통해서 XR 기기 제어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된 상황인데요. XR 헤드셋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XR 헤드셋은 기기 한 대당 평균적으로 5개가량의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카메라 모듈 부품주들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무가가 어제 8% 정도 강세 보였었는데 1%까지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아 CM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세코닉스는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XR 시장의 규모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 기관에서도 꾸준히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XR이라고 하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그리고 MR이라는 혼합현실까지 모두 다 합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055억 8천만 달러 정도에서 연평균 35%가량씩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무려 4,723억 이상의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하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올해 XR 기기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 성장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관련해서 부품주들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XR 쪽에 대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브리핑했는지 찾아보니까요. 거의 1월, 3월 이때쯤이었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고요. 주가 흐름 보시면
보시면 차트 보면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장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준 거 참 반가웠어요. MP가 어제 대장주 역할을 해냈죠. 전일 장에서 16% 넘게 올라갔고요. 알체라, 덱스터, 맥스트 등등의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장중 대비해서 윗꼬리를 모두 다 길게 달았었거든요. MP는 상한가 기록했었고 맥스트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라온텍이 어제 27% 정도 장중에 급등했었고 덱스터나 알체라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윗골이 길게 달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요. 어제 반짝 상승이었는지 아니면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메타 플랫폼즈, 최근에 6개월 동안 44% 정도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8일이었죠. 542달러 정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메타버스 ETF들 보셨을 때도 이 글로벌 종목들을 담고 있는 쪽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6개월 추이로 체크해 볼 텐데요. 각각 50% 그리고 40% 내외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련주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어제 장에서도 변동성이 극심했고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더 나온 건 없더라고요. XR을 이제 기기를 만들겠다 뭐 이러한 삼성전자 쪽의 이슈만 나왔습니다. 이게 반짝 상승인 것인지 아니면 보유자분들께서 탈출할 수 있는 뭔가의 돌파구가 더 필요한 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MP는 25% 넘게 밀렸고요. 알체라는 무려 68% 정도 하락했습니다. 맥스트도 40% 넘게, 라운텍, 자이언트 스텝 등등의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또 다른 모멘텀은 없는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앵커의 또보기는 이번 주에 정말 여러 차례 다뤄드렸던 이슈입니다. 언팩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3차례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갤럭시 Z 폴드 6와 Z 플립 6, 다재다능한 폼팩터에다가 이 AI라는 부분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Z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화면이 또 포인트고요. Z 플립 6는 플렉스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갤럭시 Z6의 판매량 전작 대비해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오늘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고 24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어제 폴더블이나 갤럭시 부품주들 거기다가 아이폰 또 16 관련해서 애플 부품주까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AI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도대체 어떤 종목일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격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면 정말 배가 고픈데 이게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전략이 고픈 건지 오늘 웅이 삼촌 오셨습니다. 같이 전략 나누면서 이 굶주린 배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우리 장은 뭐 아쉬움이 있어도 그럭저럭 코스피가 벌써 2,900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꽤 많이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흔들렸습니다. 물가가 예상을 하회하자 오히려 그쪽에서 자금 이동이 벌어지게 된 상황, 중소형주로 자금이 몰려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연속성을 띌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빅테크의 매수 기회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CPI 내용 그리고 국내 전략까지 이어주시죠. CPI 내용은 9월에 금리 인하의 당위성, 가깝게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형태죠. 그러면 우리는 주요하게 바뀐 가격 지표를 고려를 해봅니다. 네. 어제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역외로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가 러셀 2000 지수가 3% 상승을 하고 반면에 빅테크 쪽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장이 여기에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추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봐야 될 지표는 미국의 변동성 지표겠죠. 빅스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미국 시장에서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로테이션이죠. 순환매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금리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쪽들,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차입금이 높다거나, 다만 부채 비율 차입금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강했어요. 주택, 그다음 인프라,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 봅니다. 미국이 밀렸으니 우리나라 시장 격하게 밀리는 게 아닐까. IT 비중도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로 높고 여기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요 가격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역외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쪽은 달러 부채가 높은 기업들이겠죠. 이게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순이익은 나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상관관계는 0.85 정도가 돼요.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과 관련해서는 당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변곡이 나타나서 하락장의 진입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마음 한켠이 조금 편안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바이든의 전기차 보조금 이슈도 좀 있기도 했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슈로 인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른 2차 전지가 밤사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2차 전지 대형주도 좋았고요. 어떻게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라도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을까요?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각으로 열어두고요.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을 봤습니다.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부정적이었죠. 당장 3분기에도 빠르게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필요한 건 리튬 업체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수요의 회복, 좀 미뤄졌다라는 게 아쉽죠. 그런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뤄진 이유는 이 테슬라의 차량 특성상 전면 충돌보다는 하부의 충돌 쪽에 약간 약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룬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시각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다 안 좋을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고서에서 목표가 하향의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사들의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넥스테라 에너지 쪽에 ESS 수주 네. 부분, 이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과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렇게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점을 잡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주가의 선행성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테슬라 하락을 했으니 여기에서 매도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민감한 반응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충분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내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알테오젠의 단독 뉴스로 알테오젠의 낙폭 축소, 시간 외까지 HLB그룹주의 하한가 행진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말씀 주셨던 삼청당제약과 리가캠바이오가 30에서 한 80% 정도 단기간에 또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서 이들 종목도 한 줄 코멘트 AS 받고 싶습니다.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은 좀 쉴 수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조정이 아닌. 네, 크게 달라진 점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음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저는
밀렸다가 반등으로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뭐 멘트의 차이에 해석이 있죠.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주주분들은 뭐 시간의 하한가를 보고 여기에서 막 우르르 매도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늘의 반응은 뭐 이렇게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무게를 둡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은요? 할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그 뉴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에피타이저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더 큰 있죠. 것들이 네.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사소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대비해서는 그냥 뭐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도를 하면 언제 재매수를 하죠, 이거를.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뚜렷한 타이밍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파신 분들은 다 또 사고 싶어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 또 살 타이밍이 참 어렵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남아있는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잠 변동에 뭐 크게 동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삼천당제약은 보유자분들 끌고 가나요? 아니면 이익 챙길까요? 보유를 하고 간다라는 시각입니다. 조금 빠르기는 해요. 주가로 보면은 한 6, 7분 응선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미리 진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수급 이벤트도 존재를 하니까 MSCI 수급 이벤트도 존재를 하니까 그 부분이 뭐 확정이 되었을 때 네. 최종적으로 이 편입이 되는 그 기일에 맞춰서는 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이벤트에 참여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게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질문 주고받고 이렇게 네. 좋은 시사점을 전달해 주셔서 참 도움이 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언팩 행사에서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XR 쪽 구글 얘기와 함께 완전히 어제 XR이 장 초반에는 정말 가장 강력하게 갔다가 상승분 좀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새로웠습니다. 좀 수급 빈집이었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 시사하는 점 그리고 폴더블 쪽 했을 때 어떤 점이 눈에 띄실까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 보니까 어제 물론 뭐 XR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옴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지 명확하지 않은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만 보고 추격을 하면 이거는 미스가 납니다.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XR 쪽의 핵심은 뭐냐면 디바이스가 침투가 나타나야죠. 적어도 스마트폰의 10% 정도 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침투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비전 프로가 그걸 실패했단 말이죠.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빠져 있어서 이렇게 낙폭과대 새로운 모멘텀 인식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내준다라는 시각입니다. 시장 다른 참여자분들 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매매하는 기준에 부합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침투율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미리 진입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도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패스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 주셨네요. 사실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실체를 갖춰가는 것까지 보고 정말 본질은 기기의 확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중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음 두산그룹주가 좀 복잡한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보고서는 이거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하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여러 목소리들을 취합해서 나름 정리가 된 것은 두산이 밥캣의 지분을 좀 늘어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두산 로보가 알짜를 품어서 본인들 돈 들 일이 참 많은데 여기서 밑에서부터 배당 쫙쫙 받아서 돈 쓰겠다라는 것인가? 뭐 그러다 보니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가 좀 압축되는 것 같아요. 네. 사도 됩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주두산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고요. 네. 로보틱스는 이제 재원이 마련되다 보니까 좀 유리하게 되는데 조금 주가가 올랐어요. 네, 주가들이 올랐어요. 주두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로보틱스는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을 놓고 로봇주를 매칭해서 매매하는 건 여기 시세 안 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은 뭐 시세 나더라도 참여하실 분들만 하는 거고요. 사람만 하고. 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시기에 좀... 맞춰서 이런 식의 좀 뭐 거의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 그 이상 배당 재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인데 차입금이 빠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해석 같은 경우는 오늘 에너빌리티가 밀리면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열고 매수를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세우고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할 텐데요. 네. 오늘 시장 반응을 좀 보려고 해요. 예, 원래가 아니라 이 지금에 돌아간 팩트로는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한 10% 이상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뭐 어찌저찌 두산 마켓을 좀 빼앗겨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경우 하락한다면 10% 정도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후에 오히려 원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주 기대를 열어놓고 대응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 가능성. 두산은 긍정적이다. 두산 로봇도 긍정적이나 약간 부담은 있다. 그리고 로봇주까지 시세 확산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유망주가 이렌시스와 인탑스였단 말이죠.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우선은 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와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좀 개별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보핏의 출시라든지 새로운 제품 출시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답변을 명확하게 주고 계시고요. 다음 이제 이사님의 픽은 무엇인가 열어보겠습니다. 체인지해 주시죠. 금리 인하 수혜는 가가 호호. 미국에서도 디알호튼 등의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죠. 이제 이쪽도 좀 빛을 보는 걸까? 어떤 기업일까요? 한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주가는 빠져있는 상황 안에서 당장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가 급격히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PF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택 공급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여기에서 좀 안 빠지고 이렇게 하반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미국에서 반응 같은 경우가 주택과 관련된 종목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미국 시장에 매칭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빠져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이벤트 매매로 접목을 했고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한 5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한 1조 3,17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벤트잖아요. 네. 그래서 짧게 잡았습니다. 6만 1,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금은 짧은 목표가 6만 1,000원으로 저희 한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